국가유산위원회 전문위원이신 김문택 박사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김문택 박사님은 서울역사박물관의 학예연구관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특히 우리 칠곡 광주이시에 대한 깊은 연구와 또 둔촌 선생에 대한 깊은 연구로 많은 논문과 업적을 남기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김문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문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불러주신 여러 주최 측 선생님들과 이윤가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 20여 년 일하다가 수년 전에 정년하고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박물관에 있을 때 2007년도에 광주시 옛종가를 찾아서란 제목으로 특별전을 아주 거대하게 거창하게 한번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인연도 있고, 제가 또 이 광주시 문중에 관한 논문을 한 3편 정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인연으로 저를 불러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 선생님은 이제 시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둔촌 선생과 둔촌 선생의 아들인 이지직, 그리고 이제 조선 정기 광주이시 문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이시 하면은 이제 성현의 용대총화라는 책에 당금 문물지성 광주이시 위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지금 문물의 가장 성한 집은 광주이시가 최고이다라고 이제 이 성현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나온 것은 바로 이제 둔촌 이집 그리고 이지직 그 아랫대 자손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영광을 이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후손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당대 옆에 있는 그런 이제 교류하던 그런 성현인 사람이라는 사람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07년 이제 전시를 할 때 요 문구를 저희가 이제 표제어로 삼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 애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둔촌 선생의 아들이 이지직인데, 이 지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삼자팔손 구문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년평고라는 그런 이제 사료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아들 셋, 장손, 인손, 예손. 장사는 이제 맞이니까 장손이고, 그 다음 어지린자 써서 예손, 그 다음은 이제 예돌이자 써서 예손, 이렇게 아들 셋, 그리고 손자 8, 극규, 극배, 극감, 극증, 극동, 극균, 극기, 그리고 극견, 바로 이제 자통내공이죠. 이분들이 상당히 다 급제를 하고 고관직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모군 이색이다, 뭐 정도전이다 이런 분들이 언급되곤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소위 산문이라고 하는 모군 이색, 정몽주, 이숭이 이런 분들은 산문 이분들도 은거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고려가 멸망할 때쯤 은거를 하셨고, 둔촌 선생이 이분들보다 한 10여 년 정도 먼저 은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당시 뭐 외구의 침입도 많고, 또 이제 그 우왕대, 어떤 창왕 우왕대에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했기 때문에, 이때 둔촌 선생이 선택한 것은 정치적으로 나아갈 것이냐, 물러갈 것이냐, 그 중에서
물러가는 것을 선택을 했고, 바로 이 응거하는 선택을 한 것은 결국 아들, 손자 때의 엄청난 영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둥천 선생은 13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인가요? 충소가 14년에 광주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사료에서는 이분이 어디 출생했던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광주에 사셨고 관향이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 때 진사시 합격을 하셨고 29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영주라고 지금의 천안의 수령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린 고려 말의 상황이라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시기였고 그 관직 생활하던 중 42세 때인 공민왕 17년에는 당시 이제 뭐 구사책에도 안 좋은 그런 승려로 나오는데요. 신돈이라는 사람을 논박한 일로 재판사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원고에 넣어서 드렸는데요. 재판사라는 사람이 이 둔전 선생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얻고 멀리 문경세제를 건너서 영천까지 피실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서 이제 3년 하고 한 뭐 2, 3개월 계셨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영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천 땅에 모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광주시 시조 당자 되시는 분의 묘소는 영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71년 45 때는 신돈이 축출되자 개성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이름을 이제 아까 이제 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령에서 집으로 옳은 것을 모은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둔촌, 향촌에 응거하겠다. 이 둔촌, 자를 호연, 맹자에 나오는 호연지기를 따서 호연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사료상으로 한 1380년에 응거를 하신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미 이때부터 이제 1371년에 나는 시골로 가겠다라고 아마 작정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374년 48세에 판정교시사를 하셨습니다. 판정교시사를 하셨는데 이 경우는 이제 고려 때 관직책이라서 좀 어려운데요. 전교시에 판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교시라는 것은 이제 뭐 전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할하는 기구인데 전교시에 판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판전교시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부터 이제 조선 초기의 관직제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무했던 그 서울대 한성부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한성부 판유이라고 했는데 조선 초기에는 한성부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관직제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4세인 우왕 6년에 1380년에 이제 여주에 응거를 하시고 그때 이제 60세까지 사시다가 61세 되는 해에 이제 환갑되는 해에 천령이라는 곳에서 지금 여주의 이제 쪽인데요.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근처에 광주 세천문 대원이라는 것이 조선시대 기준이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성남시 하대원 등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둔천 선생의 출처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60년에서 1380년대는 중국 원명 교체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미 1368년이 되면은
북경이 함락이 됩니다. 명나라의 주원장이라는 사람에서 함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세력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고려에서도 뭐 잘 알다시피 신진 사대부들은 원나라를 멀리하고 명나라를 가까이 하자 그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렇게 사문을 비롯한 인물이고 정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375년경인가 1375년 원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정도전 보고 맞이하라니까 정도전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정도전을 나주의 소재동이라는 그 유배를 보내서 정도전이 거기서 2년인가 기양살이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정도전수는 그 아주 촌에 이제 촌로들하고 있으면서 당시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잘 보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공민왕대하고 우왕대가 국내 혼란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외국의 침입이 있고 신돈이 비행이 있고 뭐 이럴 때에 1374년에 공민왕이 시해되고 우왕이 10세의 나이로 10세로 등극을 합니다. 상당히 좀 무능하고 나이도 한 20살 되었을 때도 이렇게 제대로 정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왕이 1388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이 1388년이 바로 위화도 해군하는 그 해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에서 우왕을 몰아내고 창을 세우고 1년 만에 다시 공양을 세웠다가 1392년에 나라를 뒤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그런 뭐 시대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은둔을 작정해서 광주의 이제 둔촌으로 여주 천릉등지로 은거를 하고 당시 이제 아까도 전에도 교수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색, 정몽주, 이승인 등 삼가 현실 정치에 삼과 교류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고 나중에 은거를 하지만은 둔촌 선생은 이분들보다 먼저 은거를 했다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엄숙하고 굳센 기운으로 호연의 뜻을 펼치고 다졌다 이런 얘기. 이 세 분 중에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 이색하고 이 둔촌 선생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둔촌 선생보다 이색 이분이 한 살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추인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은거를 했다 그랬는데 은거를 하면서 세 아들에게 이제 훗날을 기약하게 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지직, 지강, 지유, 발음, 강함, 유함 이런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또 형제가 셋이었습니다. 묘하게. 그리고 이제 자를 각각 백평, 중잠, 숙명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중숙계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데 여기는 이제 숙이 이제 끝 막내가 됩니다. 그래서 백평, 중잠, 숙명. 그래서 이런 이름과 자를 어떻게 졌느냐 제가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 서경의 홍범표에 보면 삼덕이라고 있습니다. 정직, 강극, 유구, 그다음에 평강, 정직, 침잠, 강극, 고명, 유극이란 말이 있는데 이 정직에서 지직이란 이름을 따오고 강극에서 지강을 따오고 유극에서 지우를 따왔습니다. 상당히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삼덕을 소개하면서 평강정직, 침잠, 강극, 고명, 유구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제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를 따왔거든요. 그래서 평온한 사람은 정직해야 하고 침잠, 고요한 사람은 강함으로 이겨야 하고 고명, 높고 명명한 사람은 부드러움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시경에 있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백평, 중잠, 숙명이라는 자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기가 막히고 자는 더 기가 막히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이 출세를 하라라는 뜻으로 지어주셨는데 정말 이름대로 세 분 다 모두 출사를 하고 가문의 영광을 그야말로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이색과 하룬이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호연, 지용,
우웅이라 그래서 호연하고 뜻이 웅대하고 재주 또한 웅대하다. 노이 시지 시불용. 나이 들어서도 비로소 때가 용납되지 않음을 알고 휴지 부하 장고금 부녀와 아동을 데리고 오래도록 공부해서도 고담 비에 제거공 고담 준론으로 묻 여러 높은 사람들을 흘겨보았다. 뭐 이렇게 아주 그 강직함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련 선생도 둔촌 선생을 만났는데 그 용모는 엄숙하고 굳세였으며 기색은 충만하고 빼어났고 언사는 옥에 부딪히는 듯하면서 매우 유창하여 내 마음이 기여하였다. 이제 하련 선생하고는 나이가 10살 차이나 아니 20살 차이 나네요. 20살 차이 나니까 거의 뭐 제자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둔촌 선생을 소개하면서 또 이제 둔촌 선생 묘에 아마 또 답사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묘를 소개했는데 하겠습니다. 둔촌대로 320번지 성남시 중원주 하대원동에 있습니다. 둔촌 선생하고 부인 정화택주, 영주, 황씨가 합장을 했습니다. 정화택주는 참 생소한 명칭인데요. 아주 택주는 아주 귀족의 기붕이라는 뜻인 것 같고 영주 황씨는 당시에는 상당히 세도가 있는 성씨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묘소를 안장하고 묘표를 설치했는데 거기 묘표에다가 둔촌 선생 20 집지묘 정화택주 영주 황씨 부장 이렇게 이제 묘 앞면에 두 줄로 이렇게 써 있고 뒤에는 이제 쓰인 건 음기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둔촌성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휴징이라는 사람이 성주 묵사라 했던 분이 작성을 했고 1993년 성남시 향토유적 2호로 지정이 된 바 있다가 2008년 경기도 기념물로 이제 승격돼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 향토유적이란 건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로 등극이 돼야만 사실상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전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향토유적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나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어서 향토유적보다 경기도 기념은 차원이 다른 문화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둔촌 이집 선생 묘이고 그 옆에는 이제 둔촌 이집 선생 묘와는 조금 다른 건데 제가 이제 욕심이 나서 소개를 한 겁니다. 옆에 있는 탁보는 둔촌 이 선생 휘집 조두국이라고 했는데 조두국이는 조두는 제사를 지내다. 제사를 지낸 옛 땅이다.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서울 암사동에 있는 구암서원 터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1872년에 흥선대원군이 전국적으로 서원 해체를 하면서 이 구암선색도 허물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구인들이 그 선생의 족지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그 자치, 그 터를 보존하는 취지에서 유허비를 세웠는데 그 유허비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제 가보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까지 있고 요거는 그 유허비의 탁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둔촌 선생과 최사관 이야기 아까 부친을 등에 업고 신돈의 화를 피하러 세대를 넘어 지영춘의 친구 최사관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제 그날 최고원 잔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일부러 쫓아내고 사방에 불까지 질러버리고 버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최고원 나중에 이제 숲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최사관 공인 찾아와서 그를 둔촌 선생을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모시면서 낮에는 다락 위에 거처하고 밤에는 규중에서 자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부인한테도 말 안 하고 그 여종한테도 말하는데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은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결하려 하였고 여종 대위는 그야말로 자결을 했습니다. 뭐 이런 사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존이 나중에 영천에 공문을 보내서 이 둔촌 선생이 거기 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보라 했더니 최사관이 예전에 우리 집에 있을 때 내가 쫓아내고 부러질려 버렸으니 그 사람이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일이 이제 유야무야가 돼서 둔촌 선생이 무사하게 살아남았다라는 이 훌륭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정년의 영계총화, 둔촌 선생이고 김시함의 자의 필담, 안정복의 동사강몽,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린이 동화책에도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영천의 이당 광주시 시절로 보시는 그분의 묘소입니다. 굉장히 잘 조성이 되었고 굉장히 넓은 영역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여기 가서 제사 지내는 시제 지내는 모습을 촬영했었는데요. 제가 뭐 촬영 기사, 스냅 기사 다 데리고 가서 촬영했는데요. 그 당시 2007년도에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8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저희 박물관에 같이 갔던 식구들이 대단히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려 그 당시에 전국에서 많은 시외버스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관광버스가 많이 동원이 되고 심지어는 거기 장터가 열리는 그런 모양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좌상단에 이제 묘소가 이제 두 기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묘소가 이 당군의 묘소고 뒤에 있는 묘소가 당시 채사관의 어머니 묘소입니다. 채사관은 영천 채씨인데 어머니는 영천 이씨, 그래서 두 분이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하단에 있는 이 묘가 아주 작지만 굉장히 단정하게 모셔져 있는데, 이 묘가 바로 여종 제비의 묘입니다. 그래서 연하총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아리따운 제비의 묘다라는 그런 뜻으로 새겼습니다. 다음은 둔촌동. 지금 이제 보통 호를 말하면은 뭐 대개든 율곡이든 뭐 어떤 분들이 어떤 조선시대 호를 말할 때는 자기 사는 동네를 가지고 이제 호를 붙이거든요. 그리고 동네 이름을 갖다 약간 변형을 하기도 그대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호가 동네 이름이 된 경우는 정말 둔촌 선생이 참 유일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정말 둔촌 선생이 살아서 그 둔촌이 됐냐 찾아보니까 1965년 한글학회에 나온 그런 한국 지명 총람이라고 대단히 방대하게 전국적으로 이제 지명을 조사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이 책을 보고 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바로 둔촌 선생이 살았기 때문에 둔촌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둔굴, 둔촌, 약물 그런 데가 있어서 약수터가 아주 대단했다라고 이제 서울시 지명 총람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암서원, 이제 암사동입니다. 서울시 암사동인데 1963년에 서울시 암사동이 되었습니다. 3년에 암사동이 되면서 그때 또 성동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동구인데요. 그 당시에는 강남이 대부분이 성동구 관할이었습니다. 제가 성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1667년에 암사의 강변에 사묘를 설치하고 사당 같은 걸 설치하고 이양중 이런 분들을 모시고 구암이라고 이름을 하고자 했는지 하여튼 구암이라고 사역에 대해서 서원으로서의 어떤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면 1872년에 흥선대원군이 전국적으로 서원 철폐를 내치면서 47개 서원만을 남기고 모두 다 철거하는 그런 대단한, 글쎄요 잘했는지 잘못하셨는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원과 사후가 합쳐서 전국에 한 1000여 개가 됐었습니다. 그걸 1000여 개를 거의 사실상 다 폐쇄시키고 문을 닫고 철거를 하고 한 바람에 여기 이제 구암서원도 벗어나지 못하고 철거가 되고 아까 말씀했던 유허비가 거기에 세워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천 이지직 바로 이제
둔천 선생의 아들인데요. 이분이 이제 1380년 을가 2위로 합격자 33명 중에서 차석으로 합격했다. 을가 2등이면 3등, 4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당시에는 갑과가 없이 을과 병과만 뽑았더라고요. 보통 조선시대 이제 과거 학자를 뽑으면은 갑과 3인, 을과 7인, 나머지는 병과 이렇게 뽑는데, 여말에는 고려 말에는 갑과가 없이 을과 병과를 뽑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과 2위인데 당시 차석 대단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헌 지비를 지내신 형조 차미가 이제 마지막 벼슬이시고요. 예. 탄천 선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청맹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맹리에 대해서도 같이 이직 선생을 소개하면서 논문도 쓴 바가 있었는데요. 보통 청맹리라 하면 제가 이제 발표는 조금 잘못 쓴 것 같아. 녹혼되다, 녹선이 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청맹리면 이제 뭐 국가에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뭐 상이나 그런 영광을 인증해주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AI에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 청맹리는 어떤 누가 이렇게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국왕이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존경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인구의 해자되고, 저분은 정말 청탁한 분이시다라고 그 백성들로부터 나머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을 때 나중에 사관이라든지 뭐 자료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탄천 선생도 처음으로 청백리라는 기록이 처음 나온 게 제가 찾아보니까 승정일기 1660년에 처음 나옵니다. 그 뒤로 이제 중봉민원부고 청성고 정거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백리가 지금까지 몇 명인지는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중보 문은 비고라는 데는 111명이 등재가 됐고, 전고도에 보면 218명이 등재됐습니다. 그러니까 218명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록이 자꾸 찾으면서 청백리라는 인원수가 증가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왜 어떻게 해서 청백리가 됐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태종이란 임금한테 이제 직언을 한 것 때문에 청백리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발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매와 개를 좋아하며 성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결정적으로 그 태종이라면 굉장히 호방하고 막 그런 분인데 좀 화를 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도 태종이 이 탄천생을 직접 어떻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그 간신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손자 8명이 모두 문과를 했다라는 말이 이제 기년평고라는 사료에 등장을 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주시 하면 무엇보다도 유명한 분은 이인손, 이극배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정치적으로 두드러지고 관직으로도 가장 높게 올라와서, 이인손 이분은 이제 우의정, 광릉부원군 이극배는 영의정, 근 50년에 걸쳐서 7명의 임금님을 모셨다라는 것들, 사실 이극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도.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10여 년 전에 광주시 문중에서 이제 연구 사업을 하면서 좋은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이는 이제 제일 적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제 족보 이제 차순으로 가려는 아래쪽에 이제 이 극견인데, 바로 이제 여기 칠곡 이분들의 선조가 되는 이 극견, 통례공이죠. 이분이 이제 임피현, 지금은 임피면, 군산시 임피면인데 조선시대는 임피현으로 독립된 군현이었습니다. 여기로 갔다가 그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더 문익공 이원정 같은 그런 분이 이제 탄생을 하셨다. 석담 이윤우 공도에 계시고요. 그 석담이 위죠, 문익공보다요. 예.
개보도를 그려봤는데 뭐 이 당시 사람들이 다 문과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한 15명씩이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태어나서 광주시가 되고 자손이 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뭐 거의 뭐 90% 이상이 문과급제를 했다고 하니, 이러니 아까 그 성인의 영자청화에서 지금의 문벌에 광주시가 최고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의정, 뭐 자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뭐 자리공신, 뭐 자익공신, 뭐 아주 뭐 활약이 이를 데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광주시 묘역이 여기는 이제 지금 성남시에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는데 이지직 묘가 있고 이예손, 이윤덕, 이상한, 이급기 뭐 이런 묘소가 있는데요. 이 묘소의 경우는 지금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지금 안 되는데 파워포인트가 안 되는데요. 지도에다가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그 좌하단에 보시면은 둔천 이진묘역과 이윤덕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상단에 이지직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와서 이예손 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하단 쪽에 이급기 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둔천 이진 묘역 약간 오른쪽에 이상한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군데 묘역이 뭐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지도상으로는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상 흩어진 게 아니라 요 일대가 한 영역이었는데 도시 개발이 되면서 흩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 요 일대가 다 광주시 문중의 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사를 하려면은 상당히 좀 가까이 있으니까 쉬울 수도 있는데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서울시 암사동으로 가져가서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광주시 광릉보원군 이극배 묘역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가운데가 이제 무슨 군사시설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암사동 아리수 정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초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암사동 아리수 정수센터를 만들면서 이극배 묘역에 있는 문중 땅이 그리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문중 관계자 확인한 거에 의하면은 당시 이제 독재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내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올림픽 대로가 있고 뭐 아리수 정수센터가 있고 해서 찾아가기가 요즘 하여튼 요즘은 뭐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 뭐 GPS로 찾아갈 수는 있는데요.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어쨌든 그리고 또 맞은편에 제가 재보니까 그 직선거리를 한 600m 앞에 강변에 올림픽 대교를 지나서 저희가 구암소원 터가 있고 현재 구암종이 있습니다. 이극견 전쟁 묘소 1화. 이거는 이제 사료는 아직 제가 잘 못 찾았고요. 후손들한테 들려오는 그런 이제 일화로서 이극견이 이제 갑자사화 때문에 화를 피하기 위해서 인피언으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땅이 매우 좋아서 나중에 후손들이 성공했더라. 뭐 이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문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뒤에 또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둔천 자병이라는 게 이제 가능이 됐습니다. 마지막쯤요. 통상 둔천 자병이 제가 논문 쓰기 전에는 6번 가능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더 찾아가지고 9번이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뭐 공주를 비롯해서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문둥에 계신 분들이 간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이제 간행된 사실을 잘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3간본하고 4간본 1589년본과 1632년본은 지금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발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간행된 1410년본은 지금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항상 구자를 써놓습니다. 문화재 번호에 항상 제가 구자를 썼는데, 왜냐하면 2010년 이후로 문화재 번호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안타까운 일인데요. 문화재청에서는 이게 뭐 문화재가 이제 등급별로 나눠주는 거는 차별을 준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호수를 빼가지고 다 빼버렸는데, 이건 저는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제가 문화청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홀을 빼고 나니까 뭐 구분이 잘 안 되고 찾기도 힘들고 굉장히 좀 권위도 떨어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에는 아마 일제 잔재다 하는 것 때문에 없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둔촌 자병 그리고 이제 둔촌 선생 유고는 현재 여러 군데 뭐 한국학 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가,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도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미국 버클리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전산화가 됐다 보니까 전에 몰랐던 데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2006년경인가 논문 쓸 때 놓쳤던 그런 데를 또 찾아서 약간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보물로 지정이 돼서 후손들한테 둔촌 선생의 시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훌륭한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택 교수님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